네, 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하면서 예금 대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의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초저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대 초저금리 시대가 네. 됐습니다. 네. 이 대출 부담이 줄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먼저 큰 틀에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금리가 이제 사상 최저 1%로 이제 시대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냐 경기 부양이냐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기준 대출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대출 수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이제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 이러한 상승형,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커졌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만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주에 벌써 보니까 주식 시장도 이제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응이 즉각 나타난 게 우리 부동산 시장의 신규 분양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각종 지표, 말하자면 거래량이 급증한다라든지 미분양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지금 사상 뭐 10년치 최고치다 이런 그 거래량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예사롭지 않다. 한마디로 올 봄을 맞아서 네네. 부동산 시장은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커졌다.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온기가 어디까지 확산될까요? 지금까지 보면요, 뭐 집값이 좀 들썩여도 서울 강남에만 좀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 뭐 지역까지 지방까지 확산이 될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지적 중에 하나는 거래량은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급증을 했는데 네. 사실 가격의 확산은 좀 또렷하지 않다. 네. 소위 이제 탈동조화죠.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예전처럼 이제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정책 때문이었는데 네. 부동산에 관련 규제가 다 풀렸죠. 이번에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자금이 부동산 신으로 부동산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강남 위주의 상승에서 올 봄 이사철부터는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번 주에 나타난 집값 상승 폭을 보면 구로나 영등포 등 강북 쪽의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아, 예. 물론 전세 가격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런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소위 재건축 위주로만 상승이 있었잖아요. 재건축과 신규 분양만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중고 시장으로, 그리고 이제 강북의 재개발, 강남은 주로 이제 재건축 대상이 많고 강북은 한남이라든지 흑성 뉴타운처럼 이제 재개발 지구가 많았는데 재개발로도 확산되고 있고 신규 분양 시장뿐만 아니라 중고 시장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네. 이제 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신규 분양 아파트도 그렇고 뭐 네.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그렇고 혜택을 볼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될 가능성은 그만큼 좀 높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우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는 분들도 고민이 큽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참에 금리도 내리고 또 앞으로 나올 1%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도 지금 나올 예정이죠. 네. 예, 그런데다가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그래서 앞서 잠깐 좀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앵커께서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2.7%로 장기 저리에 분할 상환 대출 제도가 또 안심전환 대출 제도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정부가 각종 그 내 집 마련 지원 제도가 이렇게 가동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더욱더 실수요자죠. 아직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전체로 거래가 확산되면서 네.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방과 수도권은 모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지방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부산, 대구 등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과거에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달랐어요. 네.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부산, 창원은 과거 5년 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약 50% 정도가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거의 체감 지수는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부도 지방은 좀 과열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DTI를 이제 60%로,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와 똑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잖아요. 제2금융기관 포함해서. 그렇게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4, 5년간 집값이 많이 상승한 데다가 정부가 이제 금융 규제를 오히려 지방에는 확대할 그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방은 더 간다기보다는 네. 이제 고점에 이르렀고 오히려 하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아졌고, 반대로 5, 6년간 하향 추세를 보였던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상승 국면으로 지는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예금 금리가 이제 1%다 보니까 여윳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걸로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들 눈을 돌리시거든요. 그런데 네. 오피스텔이나 상가 그리고 빌라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건지, 너무 또 과열되는 거 아닌 건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가장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금은 1% 시대, 대출은 이제 2% 시대로 진입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일본 같은 데가 지금 0.1%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네. 이게 2001년부터 0.1%니까 우리도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5년, 10년 후에는 이제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우선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상가 같은 경우를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었을 때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이 약 연 5.6% 정도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5%의 임대 수익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금은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를 놓는 것이 수익 면에서 훨씬 네네. 유리하고, 또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보다는, 예금 금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었을 때 5%, 지금 5% 수익률 전쟁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현재 5%로 보는 거거든요. 네. 참고로 제로, 이제 사실상 금리가 제로인 일본과 미국 같은 데는 부동산 임대의 수익률이 한 4%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곧 따라가겠지만, 네. 그래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또 이 시중 부동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많고, 또 집주인 같은 경우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전세는 점차 없어지고 월세가 가속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 문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유리하지 않은 것이죠. 두 사람이 불리하죠.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했던 사람, 또 전세에서 매수로 전환하려는 사람에게는 금리 인하가 반가운 소식이지만 네. 이게 계속 전세를 살거나 월세 사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죠. 힘든 얘기가 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은퇴자나 주부들처럼 이렇게 금융소득에 의존했던 사람들도 네네.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힘들어질 분들의 어떤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아직 집이 없는 서민들은 전세금이 더 오를 것 같고요. 네. 또 이 전세 월세로의 전환이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 대응책이 중요하죠.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상승세가 얼마만큼 이제 작년 하반기쯤 우리나라 주택 경기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남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은 지금 올봄 이사철에 지난 연말부터 지금이 저점을 지금 강북은 통과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네.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바닥거리에 있는 현재가 내 집 마련하는 적기가 아닌가. 제가 우리 연합뉴스 TV에 여러 번 과거에 나와서 네. 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부동산 경기 사이클도 그렇고 정책도 변화하고 있고 금융의 투자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대응책도 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다만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가장 좀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월세 사는 분들은 좀 전세로 전환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뭐 월세는 전세로, 뭐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뭐 구입을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사상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 또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은 서로 이 주택 경기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내 집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설령 지방은 하향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거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보유하는 전략이 낫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게 옳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 경기는 한 2, 3년 정도는 네. 경기 사이클로 보건데 이제 회복 경기가 올 가능성이 높죠. 여기다가 금리도 내리고 있고 정부도 1%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 또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이렇게 금리를 좀 내려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신규 분양을 통하는 거 내 집 마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저 생각은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내 집 마련하는 전략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아파트는 워낙 많이 가격도 비싸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네. 도심권이죠. 도심 역세권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 수당 또는 임대 주택 사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그나마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서 지금 내 집 마련에 적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사실 적기죠. 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가계부채가 거의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계부채 부담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에게는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다. 네. 사는 게 옳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주택을 매입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한 37% 정도를 대출에 의존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1,100조 정도 이래 되는 사실은 지금 지난 2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서 네. 이 가계부채가 3배 이상 좀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내관이고 위험 신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어쨌든 양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밖에는 없다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질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다행히 우리가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곳은 굉장히 금리가 높잖아요. 네. 이러한 고금리를 저리금리로 또 장기저리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는 거, 안심전환 대출 제도가 대표적이죠. 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금융 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연체율도 은행 연체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질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지표도 나타나고 네. 있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금리가 낮아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계 입장에서는 소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우리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선순환 현상도 당장은 아니지만 네.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 재도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지금 보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소득이 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모드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 결국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일자리와 함께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런 게 위험 신호지만 네. 이 선순환이라는 큰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정부도 이렇게 장기저리 이런 제도를 아까 저는 잠깐 앵커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네. 이 변동금리의 대상자만 이렇게 지금 안심전환
대출의 전환으로 할 수 있는 것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이걸 점차 좀 정부가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정금리가 지금 4% 되잖아요. 네네. 이분들에게 지금 2%로 줄여준다면 이 금리 인하의 효과는 더 긍정적이고 또 파급 효과도 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이야기하셨던 금리 인하로 어려움을 겪을 또 다른 분들이 아마 그 은행 예금에 의존하고 있는 은퇴자분들 아닐까 싶은데 네. 이분들은 노후 대책을 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까요? 그리고 비상이 걸렸죠. 네. 예, 저도 주변에 저도 이제 1차 베이비 부모의 55년 63년생에 해당이 되고 또 1차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1년에 100만 명씩 나오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민이 클 테인데 예, 그래서 해답이 별로 없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뾰족한 방법은 없죠.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분간은 빌라나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쪽으로 돈이 어쩔 수 없이 몰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형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사서 이제 전세보다는 임대를 주려는 그런 사람들은 점차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금리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부동산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자산을 교체하는 전략이 우선 현재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은행 예금은 잊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하더라도 제가 뭐 금융까지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역시 이제 주식과 펀드 이런 쪽으로도 좀 고수익이 날 수 있는 해외 부동산. 저는 이제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눈여겨볼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도는 좀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특히 지금 전세를 사는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연금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영목이지론 제도가 있죠. 네. 그러니까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70세가 되면 6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103만 원이 나옵니다. 네. 지금 목표는 이 두 부부가 60세 이후에 앞으로 8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자산이 한 5억 정도 돼야 되고 매달 한 230만 원 정도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 은퇴자분들은 이제는 주택을 매입해서 네. 여기에 평생 거주와 또 네. 평생연금처럼 나오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주택 경기라든지 정책 이렇게 네. 이제 금융의 환경의 변화를 보면 네. 매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앞당기는 전략이 매도는 내년 이후로 좀 늦추는 전략이 네. 전반적으로 지금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네,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